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률이 둔화했지만 농산물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에도 과일과 채소값이 비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간 포탄이 유럽 전체 국가를 합한 공급량보다 더 많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전 지역에 살상 무기 제공을 금지하는 한국 법 때문에 간접 지원했다는 내용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공사할 때 쓰라고 남겨둔 부대 경비 예산을 쌈짓돈처럼 빼돌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사거나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데 쓰기도 했는데 확인된 돈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6조 원에 이르는 해외 송금을 한 시중은행들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 145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탄자니아에서는 홍수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 속에 온난화로 지구온도가 7년 안에 억제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대신 미세먼지가 심해지겠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들어와 내일은 전국 대부분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에 이르겠습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8월 3.4%, 9월 3.7%, 10월 3.8%에 이어 넉 달째 3%대 오름세가 계속됐습니다. 다만 3%대 후반까지 고점을 높였던 상승폭은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는 10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5.1% 떨어진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농산물은 사과와 토마토, 쌀 등이 크게 올라 13.6% 상승했습니다. 사과는 55.5%, 토마토가 31.6%, 쌀은 10.6%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식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상재해 등의 영향으로 사과 등 과일류 생산이 줄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온 하강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일부 시설 채소 가격도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소나 돼지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이번 달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지만 닭고기와 달걀 가격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사과 15,000톤과 배 10,000톤 등 계약 재배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가공용으로 활용하던 못난이 과일 출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꽃샘추위로 비유를 했습니다. 봄이 곧 올 것이라면서 역동 경제 구축을 다음 경제팀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부문 간 회복 속도의 차이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꽃샘추위 상황이라고 제 나름대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꽃샘추위라는 것은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역동 경제의 구축입니다. 규제 완화,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공사 여비로 쓰라고 남겨둔 정부 예산을 자기 쌈짓돈처럼 빼돌려 쓴 공무원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확인된 돈만 12억 원이 넘는데 비싼 점퍼, 신발에 스마트워치도 사고 심지어 공짜 유럽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H자체는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을 살 정부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몰래 샀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많게는 한 사람이 5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옷값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은 모두 14군데. 광역자치단체와 공사는 물론 교육청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공금은 시설 부대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공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평균 27%가량이 쓰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점포와 신발 같은 스포츠용품에서부터 값비싼 스마트워치나 외장 하드까지 구매 물품도 다양했습니다. 가짜 출장을 올려 가외돈을 벌기도 하고 유럽으로 공짜 여행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 새 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시설 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 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시설 부대비 유용을 막는 구체적인 집행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16조 원에 이르는 수상한 해외 송금을 한 5대 시중은행 포함해서 9개 금융기관이 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는데요. 관련 정황을 처음 포착한 지 1년 반 만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상한 해외 송금을 금융당국이 처음 알게 된 건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대규모 이상 외화 송금 의심 거래를 보고한 뒤부터입니다. 이후 금감원은 즉각 현장조사와 함께 모든 은행의 자체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은행 건 중에서 외환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기관인 NH선물에서도 관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 규모만 12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에 이릅니다. 문제의 자금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쳤습니다. 수입대금 지급 등 마치 무역 거래처럼 꾸며 해외로 뭉텅이 돈을 보냈는데 전혀 거래가 없던 신생 업체에서 대규모 자금이 오간 정황이 상당수 발견된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한 가격이 비싼 적이 있기 때문에 1조 원 상당의 어떤 가상자산 거래, 가상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천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고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모두 일부 지점에 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이 가운데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왜곡한 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관련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내일부터 실물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카드 앱과 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서 은행권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 기계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정보와 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또 17개 국내 은행은 내일부터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QR코드 방식으로 스마트폰 기종에 제한 없이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 카드 앱을 설치해서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이용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틀 연속 전국 어머니 대회에 참석해 연설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도 저출산 문제를 우려하는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김 위원장이 과거부터 강조한 다산 외에 출생률 감소 방지가 처음으로 언급됐다며 이는 북한에서도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개막식에 이어 폐막식에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1961년 김일성 주석 연설 이후 북한 최고 지도자가 어머니 대회에서 연설한 것 역시 김 위원장이 처음이라며 북한이 이번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한 걸로 평가했습니다. 어머니 역할 띄우기가 딸 주의 후계 구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올해 한국에서 건네받아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155mm 포탄량이 유럽 모든 국가의 공급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다고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착 상황을 되짚어보는 심층 기획 기사에서 한국산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된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회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간접 지원일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했고 교섭 끝에 올해 초부터 포탄이 이송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유럽 국가의 공급량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나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살아있는 국보 자이언트 판다는 민간 외교사절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의 유일한 판다 한 쌍이 12년 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대나무를 먹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먼 길을 떠나야 하기에 사육사가 대나무 한 다발을 갖고 와 트럭에 싣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특수 제작우리도 마련됐습니다. 영국의 유일한 판다 한 쌍인 텐텐과 양광이 12년 만에 전세기를 타고 고향인 중국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I feel like this day has always been in the future coming, but now it'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now it's finally here. 지난 2011년 영국에 도착한 두 판다 임대 기간은 10년이지만 코로나로 2년 더 머물렀습니다. 영국은 한 해 빌리는 비용으로 75만 파운드, 우리 돈 12억 4천만 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새끼를 낳기 위해 8차례 번식을 시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I mean, I think having panda cubs would have been an added bonus. It would have been amazing, but we can't take away from these two fantastic individuals that we have. 자이언트 판다의 유일한 서식지를 가진 중국은 판다를 여러 나라에 장기 임대해왔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판다 보존이 명목이었지만 일종의 친선과 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판다를 잇따라 회수하면서 우호의 상징이 아닌 불화의 상징이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 2월에는 일본에서 태어난 판다 샹샹이, 7월에는 프랑스에서 최초로 출생한 판다 위안멍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달에는 20년 넘게 미 워싱턴에 머물던 판다 가족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I hope they can come back. I was hoping that they would extend their contract this time because it seems like they've been able to extend it before. 내년에 미 조지아주에 있는 판다 4마리마저 반환된다면 미국에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됩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진영과 중국 간 관계가 급냉하면서 이른바 중국의 판다 외교는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폭우와 산사태로 최소 57명이 숨졌습니다. AFP 통신은 수도 도도마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마냐라주 하낭 지역 카테시 마을에서 재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은 지금까지 57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100여 채도 산사태로 매몰됐습니다. 아프리카 동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올해 10월부터 엘니뇨 현상의 영향으로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며 수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7년 안에 억제 목표치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AP통신과 블룸버그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교의 연결식이 제주 특별자치도장으로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500여 명 등이 참석한 연결식에서 고 임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고 임성철 소방장은 지난 1일 창고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다 무너진 콘크리트 처마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순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연일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면서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당원들의 출당 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당 쪽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발언을 했습니다. 전날 돌 하나라도 들어야겠다고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석열 정권에 침묵할 수 없지 않느냐며 총선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총선 출마나 신당 창당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갈등이 점입박영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이 배우설까지 고개를 들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혁신위가 권력투쟁 도구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발끈했고 유상범 의원도 지금 혁신위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도 혁신위의 성공을 바랄 것이라고 말해 발언의 배경과 파장이 주목됩니다. 오늘 더 정치는 이낙연, 조국 두 사람의 인터뷰 듣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을 출당시켜야 한다라는 당원 청원이 올라왔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몰아내주기를 혹시 바라십니까?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지. 국가를 위해서 이 시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그것이 저의 관심사 1번입니다. 근데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드는 게 기정사실로 돼 있던데. 가볍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학자로서의 저의 역할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 제가 아부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침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학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이미 마음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만 결정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낙연 전 대표 그동안 이제 전 총리 연대설 이야기까지 나왔고요. 오늘은 이 출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출당 청원에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올라왔습니까? 예. 일단 오전 9시 기준에선 13,6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여러 가지 당내에는 이견과 또 여러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5만 명 이상 되면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답변해야 될 있지 않나요? 기준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전체 저희가 현재 작년 전당대회 기준으로 120만 명 정도인 당원 중에서 13,000여 명 정도는 큰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도부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은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더라고요. 혹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개별 의원님들의 만남은 원내대표께서 주도하고 계시고요. 예. 또 여러 당내 어떤 원로 그룹이나 고문분들과의 만남은 대표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소통이 필요하다, 또 혹은 필요하신 어떤 여러 이 면담이 있다면 전 대표나 원내대표 등과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그래서 민주당 내에 전직 총리들 연대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금시초문입니까? 사실 총리 지금 나오는 세 분의 스타일이 또 정치 경험과 경륜이 매우 상이해서 세 분께서 각각의 또 장점과 강점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세 분이 연대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의 원로시고 또 전직 총리 또는 전직 당 대표를 지내신 분들이 연대를 한다, 이건 좀 약간 그분들의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인터뷰까지 이야기까지 좀 듣고서 박형수 의원께 더 여쭤볼게요.
조국 전 장관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에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어제 그 출판 기념회 때 발언 보니까 돌이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 출마설, 광주 출마설, 신당 창당설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네. 문재인 정부의 또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또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뭐 여러 이 표심들이 있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또 계십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결국 이 조국 법무부 장관께서 여러 고초를 겪으시는 과정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과 대비되는 또 인물이긴 하기 때문에 예. 또 그런 점도 있고요. 다만 역할을 하겠다가 신당 창당까지 이렇게 해석되는 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요즘 그렇군요. 뭐 예. 무슨 유행도 아니고요. 뭐 네. 유행가 부르듯 신당 창당이 나오고 있는데 너도 나도 조금만 발언만 하면 신당 창당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러다가 친박 신당, 뭐 친윤 신당, 뭐 혹은 뭐 이 공천 배제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 신당, 뭐 온갖 신당이 유행처럼 번질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찌됐건 뭐 여러 가지 연동형 비례제도의 폐해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은 뭐 선대위원장을 포함한 또 혹은 여러 유세 지원을 포함한 네. 크고 작은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상황 이어서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께 많이 여쭤봤고요.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 신당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민주당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일단 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금 출당 움직임은 이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도 이렇게 강성 팬덤에 눌리는 이런 정치.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이런 상황. 네.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국민 평균만큼 정치 지도자가 정직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했거든요. 아주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출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1만 3천 명이나 나온다라는 것은 물론 전체 뭐 당원 120만에 비해서는 소수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그 말에 대해서 출당이 나온다는 게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 비상식적인 목소리가 이렇게 표출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위험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 뭐 조국 전 장관 총선에서 역할하겠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서 뭐 출마를 하든 또는 위성 정당을 만들든 뭐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 뭐 참전을 한다라면은 불리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으로 상징되는 내로남불 이것이 정권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총선에 참여를 한다면 우리로서는 마이너스일 것은 없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본다라면 위성정당 창당 쪽에 조금 무게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신당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없다라고요? 높다고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건 위성정당 차원이 아니고요. 진짜 이제 자신이 내세우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이제 창당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우리 당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창당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뭐 지금 출마 신청자도 받고 있고 창당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플랫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걸로 볼 때 창당을 하는 쪽으로 지금 무게가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혹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남을 갖는다거나 탈당을 만류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는 김기현 대표가 그 이준석 대표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준석 대표 거절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유일하게 지금 원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서 이렇게 할 걸 원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고 황골탈퇴를 해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실은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죠.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다. 장경태 의원 잠깐 여쭤볼까요? 이준석 전 짧게만 대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방금 이낙연 전 대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국민 수준에 맞는 윤리의식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명품 디올백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혹은 뭐 반환용 창고가 있다. 청와대 반환용 창고
저희도 청와대 뭐 대통령실 다 있는 분들이 있지만 네. 처음 들어본 얘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빠르게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뒤로 예. 빼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실 뭐 이낙연 총리와 뭐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주도권 다툼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당내에 여러 선의의 경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전직 대표이고 뭐 포용의 대상 아닌가요? 근데 이준석 대표마저도 포용하지 못하면 지금 상황은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직전 당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때 당시에 이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통령이 면담도 어렵다. 참 이렇게 소통과 이 불통, 그러니까 소통을 하지 않는 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야 관련해서 지금 신당 움직임이 계속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거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선거제와 관련해서 연동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과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지만 못 지키는 상황에서는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도 정치다. 저 발언을 하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제 저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폐지였던 공약상 이재명 대표의 공약을 결국 파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연동형 제도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지역구에서 득표하지 못한 또 이 당선되지 못한 소수 정당들이 비례의석을 통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네.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공식 입장으로서 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 연동형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 제도에서 집권 여당이 이 선거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예. 야당이 지금 혼자서 이 선거제도를 고집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정당과 시민사회 세력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국민의힘의 뭐 공천 탈락한 의원님들이 아마 신당 창당할 거고요. 비례대표 의석을 아마 노리고 또 뭐 이 친박 신당 최경환 뭐 우병우 신당이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조국 신당이든 뭐 송영기 신당이든 등등 지금 모든 신당들이 다 비례 의석을 노리고 있지 지역구 의석을 노리고 창당을 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는 이 제도의 장점과 강점들을 모두 다 파괴하고 기대를 절망으로 바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아마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이 제도를 고집할 수 없다. 집권 여당이 인정하지 않는 선거제도 어떻게 야당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 국민의힘이 뭐 위성정당 창당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시면 저희도 만들 수 없겠죠. 국민적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집권 여당이 뭐 그런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어떻게 이 제도를 선거제도를 스스로 고집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수 의원님. 자,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을 계속 주장해 왔었고요. 지난 총선 때 이제 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나섰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고 그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건데 지금 현행 제도에서는 계속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이러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준연동형 또는 연동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그걸 밀어붙였던 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집권 여당이 병립형을 원하고 있어서 준연동형 갈 수가 없다 또는 연동형으로 우리가 고집할 수 없다. 이거는 핑계죠. 솔직히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는 뭐 우리 소수 야당일 때도 그렇고 여당일 때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것만 우리가 지금 여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고요. 지금 본질적으로는 애초에 이 무리한 제도를 도입했던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이미 폐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번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을 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언급되잖아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점들 다 상쇄시켜버리고 잘못된 점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고요.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이
당 중진 의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최후 통첩을 했지만 당 지도부는 전혀 입장을 바꾸지 않는 모습이고요. 당내에서는 우물 가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는 비유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 강순규 전 시민사회 수석이요. 윤 대통령의 윤심이 어디 있는지 이게 추론할 수 있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혁신위가 지금 희생을 요구하는 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이렇게 전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위가 요구하는 것이 선인양 강조하면 결국은 여기서 어떤 혁신위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혁신의 강요에 굴복하는 모습밖에 불구하고 그건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혁신의 안이 혁신의 이러한 태도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근데 김기현 지도부보다는 밀어붙이는 인요한 혁신위에 혁신이 성공하는 게 국민의 뜻일 거다.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주장하는 톤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인요한 혁신위에 혁신이 성공하기를 바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네, 이거 국민의힘 이야기니까요. 박형수 의원께 여쭤볼게요. 강순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요.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총선 출마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대통령이 사실상 그 혁신위의 혁신을 성공하길 바랄 것이다. 그러면 혁신위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저는 뭐 그걸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판단하기 섣부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일반론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지금 강순규 수석 얘기한 것도 자, 이 혁신위가 왜 출범을 했습니까? 우리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출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강서구청장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거지. 그게 자초가 된다라면은 강서구청 선거에서 나타났던 그 민심 우리가 하나도 못 받아들이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위가 이제 좀 성급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유상범 의원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로까지 좀 과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혁신위가 최고위원회 지도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혁신위는 안건을 건의하는 것이지 안건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럼 뭘 주는 겁니까? 정권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든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정권? 다 이거 하라는 것인데 근데 결정하는 게 정권. 아니죠. 그럼 지도부가 없어야 되는 거죠. 예. 지도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도부에서 하고 또 현재 지도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다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에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부 역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자, 그걸 받아들여서 혁신위에서 올린 그 안건들이 그래 참 국민들께서 이런 걸 원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알겠다.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다 이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자 이렇게 해서 마치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양쪽 다 그렇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복잡한 옛날에 얘기가 김웅현 아니고요. 혁신을 한번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대통령실 관계자나 이 윤석열 정권 내각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지금 다 이제 개각 과정에서 다 출마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혁신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뽑아낼수록 좋은 것이고 현 지도부와 현역 의원님들은 최대한 버티는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 험지 출마 요구했고 그 험지 출마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다라고 선을 긋자 그럼 공관위원 달라, 공관위원장을 달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위와 결국 이 당 지도부 간에 어떤 여러 가지 삽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혁신위가 조기 해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비대위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비대위 체제 전환. 그런데 내년 총선 지금 현 지도부가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비대위 전환
요구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혁신위가 이제 조기에 해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그러냐면 보시는군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안건들은 이미 다 이제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벌써 더 6호 이상, 안건까지 올라온 겁니다. 더 이상 예. 뭐 새롭게 발굴한다고 해서 나올 것도 없는 것 네, 같은데 네. 다만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만 남는데 그거는 네. 혁신위의 지금 권한이 아니거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지도부의 권한 또는 지도부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 태도 그다음에 공관위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넘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비대 전환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저는 뭐 요구는 저는 할 수도 요구는 할 있다라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총선 지금 4개월, 5개월 남은 상황에서 비대위 체제로 하는 그 혼란을 또 1, 2개월 겪고 나면 어떻게 우리가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개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도주 개각, 최악의 개각이다라는 혹평이 나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당에 대해 발목 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합니다.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는지 아쉽습니다.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입니다. 최근의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를 놓고 책임을 지고 경질을 해야 될 인사들을 도리어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겠다고 그 자리를 깔아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후임자로 임명되신 분들의 대부분이 경력상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엄격하게 따지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야당이 계속 발목 잡게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야당에서는 경질해야 할 장관들이 총선 출마하러 나갔다. 최악의 개각이다라는 비판입니다. 야당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개각인지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주 개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시한이 12월 2일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꾼다? 작년에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저희 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수정안을 내년도 뭐 정부 예산안을 포함해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합의할 때 경제부총리, 당연히 기재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또 당시 뭐 여러 가지 국정상황실장 등을 비롯해서 이 논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도 하셨고요. 그때마다 저희도 항상 심의 논의와 고심 끝에 작년 예산안을 12월 24일 새벽 4시경에 통과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 직전에 뭐 최고위원회 열렸겠죠. 막 밤 12시에 열리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재부 장관 어디 갔습니까?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카운터 파트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통과 전에 바꾼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금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경동 엔지니어링이 나오지도 않은 뭐 사전 조사도 없이 종점이 바뀌었는지 밝히셔야죠.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장관 홍범도 장군 형상 이전에 대해서 뭐 이런 방법 말씀 있으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각하는지 최소한 내년도 예산안이라도 국회가 통과시켰어야죠. 네,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개각부터 했다. 총선용 개각이다. 최악의 개각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자,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른 방송에 갔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후임자가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을 거치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원래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일정 고려하면은 이거는 그 예산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개각은 저희들은 뭐 면면을 보셨겠습니다만은 다 각자의 전문성 있는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있는 분야이고 두 번째는 여성 이제 그 장관들의 이제 발탁이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총선용 개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오신 장관분들이 대부분 다 정치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정치인 출신 장관 들어갔다가
총선되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시 정치하러 언제 가시는 민주당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기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 지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우는 것은 이건 어떤 정권이든지 네. 정권 초기에는 그 정권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방향성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거를 추진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여당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전문성이 없다고 하니까요. 자, 전문성이 있다라는 건 일단 청문회 한 과정에서 분씩, 이제 아마 검증이 있겠죠. 물론 검증이 있겠지만 일단 한 분씩 보자라면은 네.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뭐 지금 여러 지금 장관들 보면은 다 각자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겠죠.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그 이상민 의원 탈당에 대해서 입장 안 내고 보면서 내려가세요. 혹시 이유가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위험합니다. 내려가세요. 아니 여기서 무슨 질문을 해요? 엉뚱한 질문하세요. 고맙습니다. 하나의 무게가 3.65kg. 3.65. 수면 주는데 올해 연간 좀 많아서. 네, 그렇지. 잘 싸우셔야겠는데? 자. 주는 사람은 빨리 주면 돼. 완전 공배업을 조금만 천천히. 6장. 6장. 아, 대표는 4장. 한 장이라고 해서 안 돼요. 두 장만. 대표님 조금만 드려. 서울 같으면 안 돼요. 한 번만. 다음 번은 그럼 5장을 올릴게요. 아, 그래, 한 개요? 너무 좋아. 더 나야지. 아니, 거기로 다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연탄 배달 공사를 여기 의자에 아유 되는 세상을 만들게 그러게요. 안 해도 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LH, SH가 공공개발에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해야 이 서민들이 사실은 입주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전 정부에서 하는 건 하나도 안 해요. 전혀 진행해. 여기 제비가 집집이 딱 좋은 근데 제비가 없나 안에 집이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대표님 저기 제비들 많이 앉아 있는데요. 제비가 너무 커져버려. 아유 정말. 구별 못하는. 요즘은 유기농을 안 하니까 제비 먹이 없어요. 맞아. 진짜 그래서 제비 먹이 제비가 안 와요. 아니 근데 쟤네들이 다 비둘기만 이쪽으로 앉아 있어요. 대표님 보려고. 저게 비둘기예요. 그래요? 성북구에 비둘기가 더 많은 거 아니야? 재밌는 줄 알았어요. 오늘도 예년 기온으로 웃도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겨울답지 않게 온화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 공기가 부드럽겠고요. 한낮에도 10도 선으로 오늘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따라서 대기 중에 미세먼지를 해소하지는 못하겠고요.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대전은 0도, 대구는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0도, 대전은 13도, 광주는 15도, 부산은 16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은 한 주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